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세 번째 출석을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나온 진술과 또 정치권 쟁점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한 이 IRA 세부 지침 의미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난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해 논란이 돌았던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일단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무슨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등 여러 가지 어떤 재료로 구성이 됩니다. 예. 지난 IRA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미국에서 지침을 내기로는 그러니까 북미에서 제조를 한다든지 또 미국과 FTA가 맺은 나라에서 제조한 이 업체들 이런 것들만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종이 한 차 정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피해가 오는 것인데 올해부터. 근데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상무부나 이런데 많은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예. 한미 간의 어떤 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 다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공동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미국이 세부 지침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바꿨는데요. 네. 특히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수입한 재료 이거를 FTA가 맺은 나라에서 제조를 해서 수입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등등 미국과 FTA에 맺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제공해서 하더라도 이걸 적용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피해는 줄였지만 지금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자체 모든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5년인가요? 이걸 지금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빨리 당겨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것이 있기 또 더군다나 좀 전에 리포트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부품을 절대적으로 원료를 그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0%를. 예. 이거를 지금 다변화하는 그런 필요가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6개월째 뒷걸음을 치고 있고요.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또 예. 걱정이 큽니다.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 남은 과제 같은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일단 IRA와 관련해서는 우리 업계에 사실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예. 이번 발표로 인해서 한시름은 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나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런 고비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고비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 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야 된다는 부분이 또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북미 지역에서 그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조립해야 된다는 그 조건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아. 그럼 우리 기업이 결국에는 북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서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만 예. 이런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예.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IRA의 지침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고비들을 생각해서 이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우리 산업계 그리고 배터리 업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이지만 조금 더 책임져봐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대외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어제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네네.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현정 지역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또 이거를 뭐 다시 뭐 윤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세 번씩이나 쐐기를 박았는데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 좀 더 강력하게 일본한테 항의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사실 이게 그 강제징용 배상 결정하면서 네. 그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컵을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 반컵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좀 설득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후에 실제로 지난달 16일 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라든지 뭐 간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한일 간에 누적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독도의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수산물 지금 말씀한 수산물 문제라든지 네. 예. 위안부 그 소녀상 철거 문제 등까지도 계속해서 일본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때 즉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좀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좀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검정이 통과됐는데 강제징용에서 강제자를 빼고 일본도 오히려 고유의 영토라고 더 강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그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근데 후쿠시마 저기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수산물의 수입 규제 해제의 문제는 국민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 예. 가능성만으로라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 저 같아도 당장 그런 수산물, 농수산물이 한국에 수입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먹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전략상으로 사실 국익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라든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일 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그래서 뭐 청문회라든지 국조라든지 또는 그 독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이런 그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런 요구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를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 국민과 국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예. 일본의 너희들 태도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좀 지렛대로 활용할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게 논란이 커지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역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이거 국민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밝혀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 논란을 더 키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네. 대통령실이 밝혔잖아요. 예. 2번 밝혔고 뭐 전체로 말하면 3번째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건데 이걸 또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인가? 이건 좀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허용을 하겠어요? 네. 이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일본치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국제 규준에 부합하는 또 검증이 돼야 한다는 거고 또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가가 참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언론 보도처럼 마치 오염수에 대해서 용인할 것처럼 하질 않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정부가 거의 붕괴할 정도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고 예. 이거 자체를 가지고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제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수렴 파악해주세요, 이 사람.
자,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측근 유동규 전 본부장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이 대표에게 계란이 날라들기도 했고요. 법정 안에서는 유 전 본부장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지칭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먼저 법정 밖의 상황 또 안에 있었던 내용 들려 나오는 것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를 좀 분위기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옛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기는 분신할 각오까지 돼 있었다. 예. 것처럼 정말 한 15년 이상 측근으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 대장동 사건과 이런 선거법 위반이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된 게 바로 유동규 씨의 진술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예. 그 계기가 뭘까라는 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 진짜 누가 측근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상당히 아마 유동규 씨도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결국 이 재판은 보면 다 이재명 대표 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안다고 알고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했으면 사실 이들까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협박이 아니라 그냥 압박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서도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출발점은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어떤 저는 이 언사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유동규 씨가 한 1시간 먼저 출두를 했고요. 그렇죠. 재판장에서도 서로 뭐 눈을 전혀 안 마주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유동규 씨가 계속 이재명 씨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인이 보수처럼 모시던 사람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고 또 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하기 위한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가 돼서 네. 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 재판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네.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는 극단적인 이 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리모델링 설명회에 당시 건설사 영업부장이던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씨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물론 한 측의 주장이지만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만났던 네네. 것이 유동규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09년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세미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참석을 해서 좀 알게 됐다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검찰이 어제 제시한 것이 2010년도 3월에 성남시 분당에서 역시 리모델링과 관련된 또 세미나를 했었어요.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언론 기사를 제시를 하니까 이때도 이재명 대표가 왔다는 거죠. 예. 당연히 뭐 김문기 처장이 있었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김문기 처장한테 누가 오기로 돼 있냐 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문기 처장이 나도 이재명 씨하고 통화하고 지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2009년도에 한번 그 뒤로 쭉 만나면서 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계속 연락하는 사이였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제는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제 법정 진술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온 거고 예. 정말로 그 말대로 뭐 통화를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원으로 와서 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 호주, 뉴질랜드를 9박 11일 또 여행을 출장을 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1년의 과정을 보면 그냥 직원으로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예.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친밀하게 알았던 사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예. 이걸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 예. 굉장히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광산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은 호주에서 만난 것도 뭐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거 세미나 등에서 김 처장을 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전에서부터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는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장윤주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은 검찰의 주장은 2010년도에 막 세미나에도 같이 참석할 정도로 알 수밖에 없었다,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 이런 네네. 주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이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간담회나 설명회, 행사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곳에 고 김문기 처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 당시에는 고 김문기 처장이 그 세미나에 왔던 그 사람인지 또는 호주 출장에 왔었던 그 사람인지 매칭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인 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세미나나 행사가 있을 수 있었고 거기에 그 처장님이 왔을 거라는 것을 뭐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인지 인식을 못했고 뭐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특별하게 매칭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그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주관의 기억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매칭을 못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간담회나 뭐 골프나 출장이나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 김문기 처장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누군지 인식하고 있었거나 뭐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거나 이러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이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담당자였던 이 김 처장을 데려가서 함께 보고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안다 모른다 이게 좀 법적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상식을 어떤 면에서 보면 거스르는 지금 어떤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직장인이나 우리가 일단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자기가 관련된 성남시에 이제 그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무원이었고 예. 이미 그 전부터 인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에 나가기 전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예. 그거를 유동규 씨하고 김문기 씨가 하고 있었어요. 예. 그걸 같이 세미나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정계 진출, 즉 지자체장 진출을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끊길지 모르게 이어졌고, 자, 그 다음에 그 인연들이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2015년도에 그 청남시에 많은 팀장들이 있지만 그렇게 같이 출장을 가서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걸 기억 못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뭐, 아니,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모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 기준에, 객관적 기준에 봤을 때 지금 야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까지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럼 모른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 측에서 패키지 투어 갔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변론이 아닌가. 왜냐? 그걸 자꾸 억지로 맞추려니까 그런 식의 변론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했던 이 호주 출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얼굴은 봤겠지만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2년 전 발언과 유 전 본부장의 어제 발언을 모아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도 했다면 좋겠다.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호주 출장에서 함께 요트도 탔고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교하면서 패키지 여행 갔다고 다 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양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짐 공방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포괄적인 시기에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몰랐다. 도지사 시절에는 또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250조 1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당선된 목적으로 네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허위사실에 있어의 사실의 문제가 네. 아니라 이것은 주관적 인식과 의사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같은 논리로 뭐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도 김만배 씨 모른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이건 주관적 인식과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가 절연하고 손해보고 나왔다라는 것도 허위인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네네. 같은 논리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런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고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예. 유동규 씨의 전원에 의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 예.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왜 이렇게 그전에서의 태도를 바꾸고 네. 진술을 번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는 이제 그 뭐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대장동 사건의 예. 주 피고인은 유동규였고 유동규가 배임과 뇌물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 이게 유죄가 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실제로 배임은 이재명 대표 쪽에 넘겨버리고 또 뇌물 받은 거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본인은 집행유예까지 형량이 낮아지는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따져서 그렇게 태도를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네. 그것이 유동규 씨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전원 진술들이 김만배 씨라든지 또는 뭐 정민용 변호사의 그 재판부에서 재판정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것 등에서 탄핵당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저는 유동규 씨의 전원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없다라고 거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게 두 분 다 사실 주관적 인식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이 번복한 이 배경 이거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근데 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예. 김현정 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좀 틀린 게 있어요. 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죠. 사실의 영역이죠. 네네. 주가 조작을 기억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근데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떠넘기면 형량이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공범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단지 주범이 누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패키지 여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다른 곳에서 했는데 아니 어떻게 시장실에서 해외 출장하는데 이게 패키지 여행에 비교하는 것은 변호사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 미스라고 봐요. 예.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실전을 가게 되면 지금 한 10명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9박 11일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직원 누구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시장에게 결제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다 김문기 처장이 누구 들어간 건 다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사실 공항에서부터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저 비행기 탄단 말이에요. 네네. 가서 같이 밥 먹죠. 같이 골프 치죠. 요트 가서 낚시하죠. 그 사진도 봤습니다마는 그 공원에 와서 나무에서 손 같이 옆에서 잡고 예.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럼에도 모른다는 것은 그건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전략적으로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거 이외에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도 있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냈다랄지 아니면 김문기 전 차장이 주요 보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관적 영역으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 도망가지 않나 싶은데 예. 그 주관적 영역이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명백하면 아무리 주관적 영역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사실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건희 여사 건 얘기한 거는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확인됐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공방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30일 날 공방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하고 김문기 씨 사이에 뭐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방에서 서로 이렇게 단톡방에 같이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정치인의 홍보 소통 채널 이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방들 과정에서 예. 네네. 이런저런 것들은 서로 간에 탄핵할 수도 있고 탄핵 당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해당되는 허위 사실 중에 사실이냐 주관적 인식이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주관적 인식이나 핵심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는, 아까도 뭐 이현정 위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지금 사진에도 뭐 눈을 안 마주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와 있는 뭐 요트에서 3명이 갔는데 거기까지 있었는데 모를 수 있냐,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걸로 보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논리라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김현정 대변인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대변을 했지만 네. 눈 맞춘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말이 안 되는 논리. 더군다나 아까 허위 사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왜 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이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한 그 다음 날 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한 방송이 아니라 몇 번의 방송을 거쳐서 다 이야기를 한 이야기예요. 예. 왜 그러느냐? 결국 김문기 씨가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분을 안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나하고는 즉 대장동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결국은 왜냐하면 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이 공표가 되려면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즉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연결됐을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그때 좀 전에 보셨지만 무슨 뭐 국민의힘이 이 골프 친 걸 뭐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골프 치셨잖아요. 그거 지금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쳤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계속 그 사진만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골프 쳤다는 걸 명확히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그렇지 않아서 골프 쳤는데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 그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항상 저런 식의 진술이 되다 보니 예.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게 할 수 있을지 예. 말꼬리 잡는 거거든요. 그 사진 자체가 조작되는 거고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나는 말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다소 좀 과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이 장기화되게 되면 좀 민주당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재판에서 선고가 언제 나올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다만 재판부는 굉장히 지금 집중 식류를 통해서 좀 빠르게 판결을 하려고 의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2주에 한 번씩 지금 공판기를 열고 있다는 건 그래도 꽤 강도 높은 심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문제는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50여 명에 달합니다. 어허. 그 부분들,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이 되면 증인신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뭐 수개월 정도는 증인신문에 소요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은 것인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들이 끝나게 된다면 네. 나머지 뭐 50여 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증인들에 비해서는 좀 주요도가 떨어질 수 있는 증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증인신문이 절차가 또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총선 전에 또는 올해 안에도 이 심리가 빨리 진행된다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어떻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지 저희가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이 시장 집무실 CCTV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당시 이재명 대표는요, 뇌물을 막으려고 설치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 찍어 놓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네, 유 전 본부장 주장과 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성남시 관계자도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 목적이었다. CCTV를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시키고 대부분 꺼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기록을 보면 좀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CCTV 작동 여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지금 언론 보도들을 찾아보니까요. 네네. 당시에 일했던 비서실 직원들도 뭐 대부분 그만둔 상태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퇴임한 이후에 성남시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었는데 지금 현직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4층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CCTV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미지수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이나 그럼 그 당시에 CCTV를 뭐 관리했던 장부라든지 네. 뭐 관련 서류 기록들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네. 객관적인 자료들을 재판부에 좀 제출이 돼야만 재판부가 이 CCTV의 존재 여부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뭐 가짜 CCTV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특히 검찰은 앞선 그 재판에서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이 자체가 그냥 가짜 CCTV였다라고 한 반면에 네네. 또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예. CCTV가 있기는 했는데 꺼놨다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또 회로가 또 연결됐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예, 예. 이러면 또 관련자들의 또 주장들이 또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찰 측에서 좀 입수해서 제출을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 관계자 얘기와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한 것만 보면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이제 뇌물을 막기 위해서 소리가 녹음되는 CCTV가 설치해서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주장 이거는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CCTV와 뇌물을 상관관계를 가져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변론에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CCTV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오는 주장대로 당시에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두 개의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장시 측이 네. 아 이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 뇌물이란 게요. 요즘 뭐 1,000만 원씩 3,0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CCTV 있어도 이게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보면 이 정진상 씨 책상이 굉장히 이게 가림막이 높아서 밖에서는 볼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오로지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 자체는 예. 만약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이 나와버리면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시 성남시 직원이나 당시 시스템상 이거에 나와버리면 이 주장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를 너무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정장 측한테도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CCTV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성남시청 CCTV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 대표가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좀 강한 입장까지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즘 정당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불효개교, 뭐 69시간제 등등해서 국정 지지도랑 같이 특히 2030에서 엄청 빠지고 있는데 예.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계속 이재명 대표 때리기만 가지고 뭐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회복하는 것은 그 문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 CCTV 설치와 관련된 공방에 관련해서는 네네. 그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전에 있었던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남시장들이 전부 다 그 뇌물수수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실에서 적어도 그런 부패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MBC나 SBS 등에서 이거 다 대대적으로 보도도 한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공판에서 제기되었던 성남시장실의 CCTV와 관련된 그 진술도 그거는 팩트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모델링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또 확인하면 될 문제인데 더 예.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저기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뇌물 주는 거와 관련된 저 재판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그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밖에 있는 그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건데 그 네네. 비서실에는 별도의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쓰는 그 공유 공간에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고장났다는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네네. 그 공감을 하는데 네네네. CCTV가 있고 없고가 이 문제가 뇌물을 줬다 안 줬다를 그 확인시켜주는 근본적인 내용도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죠. 예.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럼 CCTV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뇌물을 사실 준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실은 더 주장해야 될 그 문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저는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이것도 결국 유동규 씨의 말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결국은 유동규 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네네. 유동규 씨의 전원은 구체적인 물증과 적은 없어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증언들에 의해서 계속 탄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은 법정에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법정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이 저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아까 뭐 그 말에만 의존한다라고 했지만 그 성남시 관계자가 그냥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맨들어놓은 그 CCTV가 작동이 안 돼 꺼놓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법적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물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님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모형의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은 예. CCTV 이제 설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시 이제 견적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CCTV를 거의 다 꺼놓다가 네네. 필요할 때 언론 취재할 때만 뭐 켜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CCTV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집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 CCTV가 켜져 있을 때 나의 행동 어떻게 할 것인지 경우에 따라 하고 싶은 행동 할 수 없잖아요. 예.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또 조사해 보면 CCTV가 정말로 설치가 돼 있었는지 아니면 껐다 켰다 했는지 예. 아니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살피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보는데 네. CCTV를 계속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CCTV가 있는데 왜 거기서 뇌물을 받았겠냐는 거잖아요. 근데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사각지대 있으면 뇌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형이 있더라도 CCTV가 작동이 안 됐다고 하면 정진석 씨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에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탄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사실. 이게 이제 CCTV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 여부를 떠나서요.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막으려고 설치를 했다. 이거에 좀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다른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도중 손을 떠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김 의원은 그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영상과 함께 해명도 들어보시죠. 아픔이 새로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아무도 이 언론에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저는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 진짜요? 지금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 그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부르르 떨었군요.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죠. 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뻔뻔하게 잘못된 정보를 역공해서 열불이 나서 부르르 떤 거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논란과 해명을 어떻게 김현주 지역장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같이 대변인했는데 예. 제가 정말 많은 방송에서 우리 김의겸 대변인 이렇게 뭐랄까 관련된 발언을 하느라고 정말 좀 그런데 근데 저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정순신 저 청문회 관련 이제 인사검증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거 일단 김의겸 대변인의 그 뭐 저 태도를 전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작년 국회의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법무부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한 질의들이 있을 때 한동훈 장관께서 이것이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더 크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
미국 FBI까지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전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1차적 인사 검증에서의 그런 큰 이제 실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과정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예. 정말 정순신 씨를 몰랐겠다는 거죠. 둘이 고시원 동기고 같은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정순신 씨가 이런 거를 다루는 인권 감독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사검증이 부실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그 의원들이 묻는 과정에서 마지못해 이건 무슨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그 태도들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태도들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검찰의 이제 헌재 결정 이후의 그런 태도라든지 또는 북한의 미국의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도 그 검찰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국가인 그런 태도들을 계속 일관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자, 지금 태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글쎄 뭐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안 하니까 더 화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뭐 이 민주당 이제 법무부의 신뢰성 위반이 떨어지는 거 지적하셨는데 사실은요 이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열을 받아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한동훈 장관은 더 열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관련해서 지금 그게 이미 거기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감을 표명한다는 이야기했지만 그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본인을 괴롭혔습니까? 그럼 그 유튜버들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그냥 방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이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아마 제가 한동훈 장관이었다면 정말 못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왜 본인 한 거는 모를까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남을 지적하셨는데 민주당의 신뢰성 떨어지는 거 예전에 보면 상임위 할 때 뭐 이모 발언이라든지 3M 발언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 결국은 추락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문하기 전에 김의겸 의원이 최소한의 사과를 했더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열이 받는다고 그러니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김의겸 의원의 입장을 이제 비판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열린공간 TV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미 국무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을 탄압한 그 사례로 비판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것도 참조하시는. 국무부만 언급하면 그게 뭐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서로 유리한 걸 주장하는 아니 국내 언론 이야기한 거는 이야기하면 왜 국무부가 이야기한 게 그게 근데 술자리 욕이 돼서 그거 더 사과 안 한 거는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다투고 있더라고요. 뭘 다투고 있어요? 결론이 이미 나와 안 갔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뭘 다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투고 있는지 소송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5.18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일동력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사과가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을 이어나가기를 진실로 바라요. 건강도 챙기고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꼭 도와줄 것인게.
자, 전 의원 씨는 이제 5.18은 이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이었고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씨 일가족 가운데 첫 사과절로 볼 수가 있죠. 글쎄요, 의미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우원 씨의 저 사과의 장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큰 장면이다. 그리고 크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전우원 씨가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진상 규명이라든지 우리가 화해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의 대표성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도 사과한 적이 없고 첫 사과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바로 인정해 주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어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우원 씨가 저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저 행보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이 진정성을 더욱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주 행보가 5.18 진상규명과 미납 추징금 환수의 계기가 될지 사실 이게 법적으로 좀 가능할지가 궁금해요. 저희보다 어느 정도 이제 단서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두환 씨 일가의 진술이 나오지 않고 검찰의 여러 가지 이제 계좌 추적이랄지 많은 걸 내사를 해서 추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두환 씨가 계속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서가 돼서 아마 검찰에서 앞으로 추징을 추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당사자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추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두환 씨의 어떤 저러한 행동, 뭐 사과 이것들이 사실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두환 씨 관련된 추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